박찬정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그 오소프 상원의원이 최연소 상원의원인데 아주 미국의 기대주입니다. 희망 기대주인데 이재명이가 여기서 대고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외국에서 온 손님을 결례를 한 걸 넘어서 도발을 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소프 상원의원은 아마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제2의 케네디라고 네, 그런 아주 스마트하게 잘 새기기도 하고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그 직업 분포를 보면 현재 바이든까지 상원의원 수가 제일 많아요. 상원의원 또는 변호사 출신, 상원의원이나 또는 변호사 출신, 상원의원 출신이 그런 촉망받는 그런 상원의원이고 상원의원 100명 중에 한 20명은 언제든지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라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처음 대통령 후보 뽑을 때 한 10명씩 경쟁에 나설 때 그 절반 이상이 상원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소프 의원도 그런 유력한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을 만나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910년 한일 합방은 미국이 배후에서 방조 압력을 가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때문에 한일 합방이 됐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 광복 후에 2차 대전 후에 남북 분단된 것도 미국의 일련의 책임이 있다. 요거까지 얘기를 했지. 그거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봉규 TV의 시청자들에게 뭐 조금 딱딱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 머리에 개념하고 있는 그 한일 합방의 경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따진다면 한일 합방의 일본의 배후 세력과 동맹 세력은 영국이야. 영국이 되게. 미국은 아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1800년대 19세기 100년 그리고 20세기 초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기까지 러일 전쟁에 러시아가 패망하고 그 12년 뒤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 로마노프 왕조가 이게 무너졌죠. 물러가게 되고 니콜라이 2세가 처형당했죠. 그러니까 1905년 그 무렵까지 19세기 100년과 그 이전부터도 계속되지만 특히 19세기 전체와 20세기 초 그때까지는 세계의 패권 국가가 패권 국가가 영국이었죠. 영국과 러시아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렇지. 영국은 해양 국가고 해양을 쭉 연결해서 전부 식민지를 만들어버려요. 러시아는 대륙 국가고 강력한 군사력과 이게 자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이 경제력 무력으로 언제든지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를 말이에요. 지금 패권 국가는 미국이죠. 미국과 중국이야. 경제력 군사력 면에서. 그러면 뭐 시청자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는 그 순간까지 패권 국가는 영국과 러시아였다. 그런데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 해안으로 항구, 얼지 않은 항구를 찾기 위해서 19세기 내내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1850년대에 크림반도의 이른바 우리말로 크리미아 전쟁이라는 거. 거기에 유명한 나이팅게일 그 간호사가 등장하잖아요. 그 크리미아 전쟁도 소련이 흑해로 해가지고 이 대서양으로 해서 이쪽 이 수에즈 운하로 오는 이 길로 오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거든. 딱 북해 쪽을 영국이 막아버리니까. 그게 참다 못하고 흑해에 그 구멍 뚫린 데로서 지중해로 진출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 막기 위해서 영국이 주도한 전쟁을 해서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러시아는 다시 판단해 갖고 이 극동쪽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철도를 놓고 극동쪽으로 와가지고 만주 그다음에 요동반도 그리고 한반도 요거를 노리고 이제 동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럴 때 영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힘이 붙이니까 이게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게 일본을 뒷받침을 해가지고 여기서 일본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문도를 1800년대에 그 영국이 한 2년 동안 점거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 그러니까 소련의 극동함대가 대마도를 잠시 점령한 일이 있어요. 요걸 막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일전쟁 후에
일본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 소련의 남하를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라. 그래가지고 청일전쟁 끝나고 많이 전비라든지 이 손해가 많이 발생해 재정이 어려운데 그 10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이 러시아를 쳐야 비로소 만주도 먹고 한반도도 안정적으로 장악한다. 일본이 그런 생각을 했고 영국이 그게 동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비 마련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는데 어마어마한 국채를 영국이 몽땅 사줬어. 영국이 인수한 그 국채 비용으로 다시 그 돈으로 영국의 군함 병기를 수입해가지고 그리고 일본이 완전한 무장을 해서 러시아와 대결할 채비를 했어요. 지금 그 가나가와현 도쿄 근처 그 가면 미카사함이라고 도고 헤이하치로가 이 러일 전쟁 때 이게 쓰시마 그러니까 네. 우리 동해에서 이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킨 그 지휘함이 그게 전시돼 있어. 그게 다 영국제.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영국이 보이지 않게 10, 10 실제적인 동맹 관계에 맺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때문에 이걸 막는다 그러면 일본이 너희들이 이 만주와 한반도 이게 차지하는 거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국제 상황이 국제 정치 심해 상황이 그랬고 우리는 거기에 지금과 달리 지금의 잣대로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힘이 없고 그냥 뭐 아프리카에 저 어디 빈부 거치니 여긴 누구 거래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거래 비슷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86 주사파 세력들은 그게 이 학생 때 읽은 책의 근거를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끝나고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포츠머스에서 그러니까 일본과 러시아의 강화 조약을 주선을 했거든요. 네. 주선을 한 후에 미 육군 장관 테프트와 일본 총리 가스라 타로가 밀약을 했다 이거지. 네. 밀약에서 조선 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기로 했다는 밀약인데 그 밀약에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메모네요. 더 근본적으로는 영국이 이미 이렇게 양해했고 그 당시에 미국은 이게 영러 이렇게 패권국에서 밀려 있어 가지고 네. 이게 한반도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전혀 갖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네. 그다음에 이걸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선 왕조가 부패 무능 그렇죠. 1905년에 러일 전쟁 끝난 직후에 말이죠. 이 경복궁에 중전 마마 신변 안전을 보장할 만한 병력과 군졸도 없었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부패하고 국모가 살해된 최소한으로 간단하게. 우리를 지킨 병력도 없는 나라에서 아니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야 할 그런 나라에서 이게 근본적 책임이고 그러니까 열강에 이게 먹잇감이 되는데 제일 센 영국이 볼 때에 이거 일본이 이게 먹게 하는 게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영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죠. 예. 미국은 이 한반도에 그 당시에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요 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그냥 뭐 가스라 타로하고 무슨 테프트 그 육군 장관 그건 또 어디서 알았는지 그 이름을 들려 가지고 그렇게 밀약을 했다간 터무니없는 일이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화두의 결론으로 네. 그러면 이재명도 그게 386 세대에 해당합니다. 64년생이니까.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실세 핵심들 386 세대 지금 586이 되는데 네. 그럼 왜 이렇게 한일 합방도 미국의 이 방조와 압력에 의해서 됐다. 그다음에 종전선언에 이렇게 매달린다. 이렇게 해서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 이게 아주 머리에 인식 깊이 박혔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에 그때 물론 그때도 고정간첩이 있고 남노당 대한민국 남노당 잔당 세력도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주사파가 생길 수도 있고 했지만은 목전에 공화정을 표방한 대한민국 정부가 억압하고 광주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20대의 혈기로 반발심으로 이게 반발을 해야 되는데 손에 딱 들어온 책이 뭐냐면 이영희 씨가 쓴 해전사 해방전후사의 인식 그다음에
전환 시대의 논리 그리고 몇 편의 극단 좌익 교수들의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그 책 몇 권이죠. 이거는 대한민국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이승만이 미국의 괴뢰로서 친일파와 결탁해서 세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정권이다. 그럼 북한은 민족 통일 정권을 지향한 깨끗한 정권이다. 거기 전부 책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은 북침이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91년에 그 당시도 이게 다 자료가 있지만 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됨으로써 크렘궁에 있던 모든 외교 문서가 다 공개가 돼요. 다 공개가 돼서 거기에 예를 들면 6.25 전쟁만 하더라도 1950년 6.25에 났는데 그 전해 가을에 49년 가을에 김일성과 박헌영 부수상이 같이 가서 스탈린에게 우리가 이게 남조선을 해방시키니까 이게 병력과 그 다음에 군 장비를 이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게 손사래를 쳤어. 너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그런 교섭을 하다가 6.25 전쟁 일어나던 6월 25일 3개월 전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병력을 보낼 수는 없다. 이게 국제전에 우리가 끼어들 수는 그 대신에 탱크라든지 다 도와준다 이래가. 그래서 6.25에 탱크 약 300대 소련제 탱크 대한민국 군대는 탱크 하나 없고 그냥 밀고 들어갔거든요. 이게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엔에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유엔군을 파견한다는 결의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할 때에 5대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인 소련이 말리크 대사가 불참해버렸어. 기권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성사시킨 것은 스탈린의 전략이 여기에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면 전쟁이 오래가고 그러면 중국군도 털미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왜 그 한만 국경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렇죠.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여기서 미국하고 유엔군이 중국군하고 쇠가 빠지게 그냥 피를 흘려갖고 국력을 낭비하라 요 노림수를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그 증거로 나타나 있고 특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게 미국의 괴뢰 정권이 들어서고 이승만이 괴뢰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것이 1945년 8.15 일본이 항복하고 난 그 다음 달 9월 20일에 소련군 대의복장을 한 김일성이가 평양에 나타나가지고 소련군 사령관하고 나란히 평양 신청 발코니에 서가지고 소련군 훈장을 이렇게 달고 위대한 김일성 장군 귀국하셨다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랬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와우 누구지? 뭐 이렇게 누구지 젊어? 이게? 젊어? 김일성 왜 이렇게 장군은 말이야 만주불판을 그냥 나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백발이 승승한 건데 이게 33살짜리 애송이를 김일성 그렇죠. 이게 우와 와 박수가 아니고 우와 이랬다. 네. 그게 9월 20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1월 20일까지 시군 단위로 인민위원회 조직하고 북한의 이미 정부 조직을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단독 정부 수립을 완전히 이루어 놔놓고 남쪽에다가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의말로 철저한 소련의 괴뢰라고 하는 그 자체로 사진 그 한 장으로도 그럼요. 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이 내용을 깊이 관찰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코미디 같은 짓을 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 2017년 5월 10일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2019년이면 3년째가 되는데 2019년이 어떤 해인가 하면 3.1 만세운동 100주년 해야. 네. 1919년에 3.1 만세운동. 2019년 100주년 그리고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 네. 그래서 2017년 취임한 이후부터 2018년 3.1절 기념식에도 북한에 제의를 했어. 우리가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자. 만세 했었죠. 예.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였어. 그런데 2019년 3.1절 직전에 너희끼리만 하라 이래버렸거든. 네. 너희끼리만 해라. 너희끼리. 우리는 안 간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북한에 있어서 3.1절은 없습니다. 북한에 3.1절 없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없습니다. 청살리 전투, 김자진, 윤봉길, 백정기 여사 이거 없습니다. 백범 김구도 없습니다. 북한의 역사 기록과 교과서에는
일제 강점기의 3.1 만세 사건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선생이 위대한 지도력으로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다. 그다음에 조국 광복은 무슨 김좌진 장군, 뭐 홍범도 장군 이렇게 노래가 된 게 아니고 김일성 장군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이 백두산 미령의 진지를 구축했고 그래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예. 여기다 대고 그러니까 같이 여기다 할 수가 대고 없지. 3.1 운동과 그다음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을 하다 하니까 이게 뭘 하더라도 북한 쪽을 내다보고 들여다보고 해야지. 이런 만화 같은 일인데 그 뒤 어찌 된지 아십니까? 2019년 3.1절 지나고 나서부터는 입을 싹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절로 봤거든. 예. 그런데 이 북한에서 배척당하니까 건국절이다 소리도 못하고 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인데 8.15에 건국절이라는 행사도 못하고 건국절을 실종 망실시킨 정권이다. 이런 바보 천치 코미디 정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게 전부 종북 주사파들이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읽었다 하는 그 허구에 찬 그 책을 읽어가지고 오늘 이 정권을 잡고 이 대한민국을 이와 같이 안보 면에서 수렁에 빠뜨렸는데 자 그러면 그 586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얘기를 할게요. 네. 요걸 결론으로 네. 그 누구누구 이름 내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다 50대가 됐지요. 네. 김정은 체제가 막상 됐다. 생존할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숙청입니다. 제일 먼저 숙청되죠. 네. 그건 김일성이 그랬거든. 남노당의 박헌영이가 공산주의자이고 폭동 이렇게 했지만은 북한의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에서 얼마나 일제강점기에 7년씩 감옥 살고 그랬습니까? 학살해 버렸어요. 제일 먼저 연안파도 학살했어요. 연안파 이게 중공군 따라다니던 사람 전부 학살, 소련파도 다 학살, 완전히 죽여버렸어.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6.25 전쟁 일어나서 전쟁 책임을 박은혜한테 물었거든. 그 다음에 약산 김원봉 같은 사람이 김일성보다 나이가 10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애송이가 완전히 신격화 돼갖고 권력을 장악하니까 돌아앉아갖고 불평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김일성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전부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만일 김정은 세대가 오면 오늘날 386 세대로 그것을 훈장으로 해서 비서실장도 장관도 뭐 총리도 하고 한 이 사람들 그 시대 살아남아 제일 먼저 처형하는 게 왜 그러면 너희들은 권력의 단물을 받아가지고 빨아먹고 불평분자고 입에 말이 시끄러우니까 먼저 너희 죽으라. 그걸 알아요. 그걸 아는데도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80년대에 그 투쟁에 단기간 감옥에 갔던 그걸 훈장화해가지고 오늘날 그것을 기득권화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고고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들의 이중성이 기본이 반미 자주화에 들어있잖아요. 반미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반미 아닙니까? 이재명이처럼 뭐 이 한일 합방도 미국이 제압하고 뭐 압력을 가했다고 하듯이 이 반미거든. 그런데 자식들은 전부 미국 유학을 시켜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부 미국. 그것도 뭐 임종석이는 뭐 딸을 시카고에 아주 학비 비싼 무슨 뭐 미술 전문 학원 전부 예외가 없어. 민주 진보 진영의 이게 리듬이 있어요. 민주 진보 진영의 데모인 한명숙 선생 외아들 미국 유학 다 그 얘기예요. 외아들 다 미국. 그러니까 이거 다 얘기하면 한이 없는데 윤미향 있지. 예. 그것도 삥땅한 돈인지 뭘 가지고 그 딸 다 미국 유학 보내고 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오는 사이에 권력의 단물을 다 빨아먹고 이게 얼마나 달콤하다는 걸 알게 됐다. 네.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겠고 그동안에 흠결도 많으니까 그냥 종전선으로 한번 판을 얻고 계속해서 그게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이런 이중성을 우리 유권자들이 꿰뚫어 봐야 된다. 그럼요. 근데 지금 그 예를 든 사람들이 한명숙이라든지 뭐 윤미향이라든지 이제 그 이정희 뭐 이런 사람들이요 공교롭게 이 남편들이요 아주 완전히 새빨간 사람들입니다.
다 뭐 전과가 그런 쪽에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법법 위반 뭐 이런 뭐 한 청년의 사건 뭐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게 그 말하자면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부터 그렇게 아주 새빨간 지하 운동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어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독보소처럼 또아리를 틀고 진지전을 구축한 사람들이라서 무시무시한 한마디만 더 네. 결론에 보태겠습니다. 그렇게 과거 주사파 운동하면서 뭐 단기간으로 뭐 감옥도 가도 그런 고생한 흔적도 있지만은 그 긴 시간에는 나머지 시간 고생 안 했어요. 그 단물 빨아먹는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의 전제 군주 국가는 전부 패망했습니다. 예. 러시아 로마노프 왕족 패망했지요. 독일 빌헬름 2세 이 제왕 황제 국가가 패망했죠. 오스트리아 패망했지요. 터키 패망했지요. 그래서 이제 공화정이 들어서는데 공화정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장기 집권했지요.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이 끝났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전제 군주제는 없어졌습니다. 전제 군주제는 없었어요. 입헌 군주제에 허수아비 왕,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만 남아 있는데 공화정을 표방하면서 전제 군주적 세습 체제를 유지한 게 몇 개가 있었어. 하나는 니카라과의 소모사 정권인데 네.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까지 한 40여 년 갔는데 세 번째 이거는 폭사를 당했어. 이게 반정부 세력이었어. 그걸로 40년 만에 끝났어. 그다음에 아이티의 두발리에 정권이 아버지가 한 30여 년 하고 19살 먹은 아들에게 헌법을 개정해갖고 대통령직을 승계한다는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예. 넘겨주는데 그 6년 만에 끝나버리고 예, 프랑스에 망명가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 지구상에 없어져 버렸어요. 공화정을 표방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정을 표방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73년을 기록이네요. 이런 강권 통치 전제군주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고 하는 이게 유일한 나라. 유일한 나라. 이게 한반도에 있고 우리와 피를 같이 하고 김해 김씨 가문의 속에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것이 뭐가 그렇게 좋고 숭앙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그래 종전선언도 하고 김정은이 그게 맞춘다. 자, 제 결론은 헌법에 기본권 조항이 많지요. 네. 언론 자유, 뭐 직업 선택, 뭐 많이 있는데 헌법 조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네. 지도자 선택의 자유가 가장 나는 기본이다. 이 나이를 살아오면서. 그럼요. 지금 김정은이 그 애 새끼를 내가 애 새끼를 했을 건데 그게 어떻게 세습 황제로 용납을 할 수 있느냐. 그러게요. 그 대한민국은 그런 건 없다 이게. 근데 이게 아주 부끄러운 체제가 이게 우리 한반도 북단에 우리와 피가 흐른다고 하는 같은 민족 중에 한 가문이 저런 짓을 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이게. 그러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은 많은 공부가 되셨을 줄 압니다. 저도 좀 공부를 했는데 아니 그 연세도 있으신데 이 그 기억력이요. 그걸 어떻게 그 역사적 사안을 다 그렇게 저는 이제 비교적 그래도 저 변호사님보다 젊은데도 이게 옛날 공부는 했지만 그걸 쫙 이게 머릿속에서 구성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하여튼 시험 보면 대통령에 뽑힌다는 말이 그 거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아니, 이봉규 대표가 칭찬해 주시니까 아니다. 한마디 거들어서 얘기할게요. 네. 그건 이제 집중적 관심이 있으면 그게 기억하게 되고 그렇죠. 사실 오늘도 날짜까지 다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날짜. 이야 날짜까지요? 45년 9월 20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또 너무 이래버리면 사람을 이상하게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 대단합니다. 날짜 얘기한 제가 생략했어요. 아유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집중되면 다 예. 그런. 여러분들 많은 참고가 되시고 공부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보셔도 돼요. 이게 왜 교과서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번 봐서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한 번 보고 그러면 이제 이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거의 외우는 수준으로 가니까 요 방송은 좀 몇 번 보셔서 요 그때 사회 그 역사 그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